한국의 청국장이 미국인의 만병통치약이 되었다니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만성 루푸스로 고통받던 65세의 한 여성, 수많은 병원과 약에 지쳐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낯선 냄새의 전통 음식, 그리고 진료실이 아닌 작은 시골 마을의 밥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치유는 약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냄새,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65세 퇴직 교사 캐서린 밀러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제가 경험한 특별한 여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랜 시간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세상의 흐름과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역사들을 전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퇴란 단어는 낯설지만 설레는 개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책도 쓰고 여행도 다니며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루푸스라는 이름의 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작은 피로감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결국 전신의 근육통, 관절통, 만성피로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 병은 제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질환으로 정확한 원인도 치료법도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제 손가락 마디는 부풀어 있고 무릎은 마치 시멘트를 부어 넣은 듯 굳어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려면 최소 20분은 몸을 데우듯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는 제 딸 릴리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마주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릴리는 변호사로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딸에게 제가 병든 어머니로서 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소통하지 않았고 저는 점점 제 방 안에서 고립된 채 살아갔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고 병원 약에 의존하며 커튼도 닫은 채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진료 예약은 몇 주가 걸리고 약값은 매달 부담스러웠습니다. 치료는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근본적인 회복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매번 다른 약을 처방받으며 부작용에 시달렸고 어떤 날은 너무 심한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병은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치료가 아닌 관리라는 단어는 희망이 아닌 체념을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딸과의 거리, 친구들과의 단절,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생일날조차 축하 메시지 하나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었고 전화가 울리면 반사적으로 심장이 뛰었다가 스팸 전화라는 걸 알면 멍하니 전화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으로 자가면역 질환을 극복한 사례라는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따라 무언가 이끌리듯 클릭을 했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조용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은 면역 체계를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과학이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수천 년간 누적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도원. 한국의 한의사이자 전통의학 연구자였습니다. 영상은 홍보가 아니었고 실제 환자들의 변화와 회복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특히 한 70대 노인이 인터뷰하며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절망에 굳어버린 감정이 마치 해빙기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반쯤 울면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정도원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소개와 함께 지금 겪고 있는 증상, 미국에서 받은 치료 과정,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는 바로 다음 날 정중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강한 문장이었어요. 캐서린님,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그 문장에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어쩌면 수년 만에 진짜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딸 릴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릴리, 엄마 한국에 가보려고 해. 전통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 릴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한국이 어디라고 그런 결정을 해? 치료? 거기 의료 체계 믿을 수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어. 그 대화는 결국 울음으로 끝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죽음 같은 일상보다 낯선 기회에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후회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이제 저의 가방에는 여권과 의료 기록, 그리고 아주 오래된 다이어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이어리의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그 문장을 썼던 20살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선택하고 있다. 살아보자.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 기대, 그리고 아주 작고 낯선 희망.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아침, 저는 침대맡에 앉아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가는 게 맞을까? 낯선 나라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속삭이는 또 다른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해보자. 지금 이대로는 안 되잖아. 16시간에 가까운 비행은 제 몸에 꽤 큰 부담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무릎이 굳어져 화장실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식사는 거의 하지 못한 채 소량의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할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 공항 대합실로 나왔을 때 제 이름을 쓴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지 씨, 정도원 박사님의 병원에서 보내준 통역 겸 안내 담당자였습니다. 캐서린 밀러님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긴 비행 고생 많으셨어요. 또박또박한 발음의 영어, 그리고 친절한 미소가 아주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도시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높고 세련된 건물들, 질서정연한 교통, 광활한 도로, 곳곳에 보이는 스마트한 디지털 간판들. 이곳이 서울인가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제가 말하자 민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의료 기술이나 인프라는 손꼽히죠. 도착한 병원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한방병원이었습니다. 고급 호텔처럼 깔끔하고 조용한 로비에는 외국인 환자 전담 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모든 직원이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해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료 전 제 전자 의료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곧 정도원 박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캐서린 님의 상태는 제가 상세히 검토했고, 몇 가지 맞춤 치료법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힘이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신뢰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치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발효 식이요법과 약침, 한방재활은 전라북도 남원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전통이 가장 깊게 남아있는 고장 중 하나죠. 그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박술래 여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전통 발효 음식, 특히 청국장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음식은 식사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사실 저는 청국장이라는 음식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나오는 설명과 사진은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한 냄새, 끈적한 점액, 콩 발효 솔직히 구미가 당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낯선 것 안에 진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에서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은 도시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여유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봄의 끝자락이었고 논밭과 산들이 푸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원에 도착하자 병원에서 연결해준 숙소에서 박술래 할머니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작은 체구지만 눈빛이 또렷했고 걸음걸이도 또래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아이고, 멀리 미국서 오셨다면서요. 반가워요. 많이 힘드셨지요? 그녀의 말투는 촘촘히 꿰매어진 이불처럼 따뜻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식사는 바로 청국장 정식이었습니다. 작은 상 위에 놓인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그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입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 그런 표정을 지어요. 걱정 마셔요. 천천히 드셔보면 몸이 먼저 알아볼 겁니다. 박술래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김치 한 조각, 콩나물 무침, 고등어 조림을 청국장과 함께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젓고 싶을 만큼 강한 발효향이 있었지만 그 안에 숨은 깊은 맛이 금방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놀라죠? 지금 몸속에 쌓인 독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한국의 시골 마을의 고요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아픈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통증. 남원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치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약 복용이 아닌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치유의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박술래 할머니께서 직접 만든 발효 반찬과 청국장이 포함된 소박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식사 후에는 근처 산책길을 함께 걸으며 몸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정도원 박사님이 설계한 한방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침, 뜸, 약침 치료와 더불어 호흡 명상과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도 병행했지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놀랍게도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과 손목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매일 아침마다 힘겹게 일어났던 몸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발열과 관절 경직도 덜했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로감의 감소였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은 점심 먹고 나면 졸리지도 않고 산책을 더 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제가 말하자 박술래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몸이 살아난다는 증거예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몸이 먹고 움직이고 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가장 큰 약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왜 내 몸을 이렇게 돌보지 못했을까? 항상 병원에만 의존하고 주사와 약에만 매달렸던 제 지난 시간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여정이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남원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침부터 저는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과 오한 그리고 무릎 부위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호전이 오히려 기대를 키워서였을까요? 그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캐서린님? 민지 씨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고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몸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쩌죠? 정도원 박사님도 즉시 달려오셨습니다. 캐서린님, 지금 이 반응은 오히려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며 나타나는 호전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단계를 명현민슈엔이라고 부릅니다. 겁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이해는 됐지만 제 감정까지 다독이기엔 부족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괴로웠던 건 그 순간 제 안에 다시 피어오른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괜히 온 건 아닐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제 몸은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박술래 할머니가 직접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손엔 작은 도자기 찻잔과 따뜻한 생강차가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캐서린 씨, 제 남편도 관절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하루는 걷다가 주저앉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며칠간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픈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죄가 아니고요. 다만 그걸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며 제 안에 고장난 감정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아팠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병은 저를 단지 신체적으로만 고립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혐오와 절망.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정 박사님, 민지 씨, 순례 할머니, 이 세 사람은 저를 환자 이전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후 회복은 한층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약침의 반응도 좋아졌고 청국장이 냄새나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스며드는 약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청국장을 직접 손질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음식에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결국 사람을 살려내요. 그녀의 손끝에는 수십 년간 이어온 삶의 지혜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 딸 릴리와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화면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말 한국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진짜 엄마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치유는 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마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순간에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어제는 진통제를 한 번도 안 먹었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먹어야 했던 약을 처음으로 거르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하루였으니까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키는 데에 걸리던 20분이 이제는 단 2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무릎과 손목의 뻣뻣함은 눈에 띄게 줄었고 몸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제 상태를 지켜보며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거봐요. 청국장이 사람 살린다니까. 이제야 제 음식이 당신 몸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그 냄새가 그리울 것 같아요. 정도원 박사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캐서린님의 회복 속도는 평균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식이 변화와 수면의 질, 정서적 안정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환경과 공동체가 캐서린님의 치유에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외국인 환자들의 사례를 모아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캐서린님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이 회복 과정을 익명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그 즈음 저는 남원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그간 가보지 못했던 명소들을 조금씩 둘러보며 여행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고 인사동 골목에서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노트에 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져 지팡이 없이도 산책이 가능해졌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일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 직원들도 제 변화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캐서린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땐 걸음도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귀국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박순례 할머니와 정도원 박사님, 그리고 민지 씨와 조용한 송별 저녁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제게 직접 만든 청국장 항아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매일 조금씩 데워 드세요.
몸이 그리워할 거예요. 도자기 항아리를 품에 안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지 음식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제게 보여준 사랑과 정성, 그리고 살아보라는 말 없는 격려였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시카고에 돌아온 뒤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청국장 냄새는 여전히 집안 가득 퍼졌고 딸 릴리는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냄새예요? 공포 그 자체야. 하지만 그조차도 이제는 우리 집만의 작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릴리는 저의 변화에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함께 한국 발효 음식에 관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와 함께 다시 한국에 가보자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도 한국에 가서 당신이 만난 사람들 직접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시카고 시니어 센터에서 음식과 면역 건강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오던 강연이 이제는 매회 만석을 기록하고 있고 제 이야기를 듣고 직접 한국 치료를 고려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치유는 약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음식, 사람, 정서, 환경, 그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모일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이제 제 삶은 병에서 벗어난 삶이 아닙니다. 그 병이 있었기에 저는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저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청국장을 먹고 그 맛이 낯설고 이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꼈을 때였어요. 그 순간, 아, 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회복 여정,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식과 따뜻한 정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과 의료 기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음식,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깊은 지혜가 살아 숨쉬는 나라 한국.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